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급 인공지능 발표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간 모델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의문에 이제 찾게 된 논문 MB강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via generative adversarial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재령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보니까 올해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연구소에서 작성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가사이언스에 나왔고, 기가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라고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는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미생물 그리고 군집에 관한 용어인데 이제 우리 몸속에는 이제 수억 개, 어쩌면 이제 수조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피부, 그리고 구강, 대표적으로는 피부와 구강, 그리고 장.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는 거는 장내 미생물이 화두가 돼서 뭐 장내 미생물로 다이어트하기, 뭐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뭐 장내 미생물과 질병과의 관계, 보통 사람과 미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미생물과 미생물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장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장의 그 위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저희의 세포가 있어요. 이 안쪽에, 위벽 안쪽에 이제 세포가 있고, 뭐 세포가 면역세포일 수도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미생물을 우리 밖에서 이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 몸속의 바다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미생물 데이터를 그러면 어디서 얻냐 했을 때, 이제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이걸 개복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장에 있는 미생물 전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대변을 가지고 RNA 시퀀싱을 돌려서 그 RNA 시퀀싱의 결과인 이제 OTU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OTU 데이터는 이제 미생물도 우리 뭐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치면은 강아지 안에 이제 강아지도 뭐 푸들이랑 요크셔 테리어랑 말티즈랑 막 이렇게 나눠지고, 뭐 그 푸들도 이제 뭐 스탠다드 푸들 뭐 이렇게 되게 여러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강아지 종만 해도. 근데 그런 것처럼 미생물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OTU 데이터라는 데이터 안에 이제 미생물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미생물이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여기 사람 1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미생물이 뭐 몇 개가 발견되었는지, 뭐 1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건 10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의 형태는 뭐 텍스트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TSV, 뭐 CSV, 엑셀 뭐 이렇게 어떠한 테이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미생물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미생물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고요. 박테리아 1, 박테리아 2, 박테리아 3 이렇게 쭉 나타나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샘플 1, 샘플 2, 샘플 3, 그러니까 즉
이 보통 샘플에 대한 거는 샘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에서 얻게 된 샘플이어서 거의 보통 샘플은 이제 그 미생물의 호스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시퀀싱을 한 결과들을 이렇게 점점 나열해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N/P 형태에서 만약에 샘플이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아졌을 때 그러면 P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P가 되게 길고, 그리고 아니면은 거꾸로 샘플은 한 명인데 미생물의 종류가 엄청 많을 때 할 때에도 어쨌든 데이터 사용법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미생물은 뭐 P가 더 긴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박테리아 1, 박테리아 2, 박테리아 3, 박테리아 4 하고 뭐 건강한 사람 1명, 건강한 사람 2명, 건강한 사람 1명, 그리고 뭐 환자 1명, 환자 2명, 환자 3명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박테리아에 따라서 어떤 박테리아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막 100개, 200개, 300개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환자의 데이터에서는 뭐 5개, 3개, 3개, 2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뭐 어떤 건강한 사람은 이 박테리아가 뭐 10개, 5개, 뭐 1개 있는데 여기서는 뭐 150개, 뭐 300개, 270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테이블을 보고 이 박테리아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적은데 이제 환자한테는 되게 많네를 보면서 이제 뭐 유해균일 거다 이렇게 유치하고, 뭐 여기 이 박테리아는 또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는 많은데 이제 환자한테는 되게 적네?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 아마 유익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걸 되게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박테리아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샘플이 한 명이더라도 박테리아는 막 몇천 개의 종류가 1000개가 넘는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제 저는 그래도 샘플이 훨씬 많은 편인데, 샘플이 5만 개이긴 하지만 5만 개 샘플에서 박테리아 종류는 지금 3만 개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박테리아를 이 과정에서 이제 박테리아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0이 엄청 많아요. 이따 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그 종류에 따라서 되게 어떤 거는 강아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는 강아지. 근데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는 강아지, 그 안에 뭐 푸들, 그 안에 뭐 스탠다드 푸들 이런 강아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푸들 이렇게 있어서, 강아지는 여기는 뭐 막 1000, 뭐 700, 뭐 6000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강아지 푸들은 뭐 여기서는 00000 하고 여기도 막 푸들 이렇게 있었을 때 막 0001, 막 0000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왜 강아지는 1000이 나오냐, 여기 맨 위에 있는 가장 대종류는 왜 1000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조그만한 이제 그 나눠진 부분들의 총합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제일 큰 거고요.
근데 아무튼 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0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각 단계를 탁사노미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어떤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탁사노미 레벨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이걸 한국어로는 개통수라고 하거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0이 점점점 커진다. 0이 점점점 이제 많아진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미생물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굉장히 알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전처리 과정도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미생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장내 미생물만 봐더라도 미생물을 제2의 장기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많고, 여기서 나타나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용어도 미생물도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이제 미생물하고 생태계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우리가 봤을 때 먹이사슬도 있고 나무가 많아야 초식동물도 많고, 초식동물이 많아야 육식동물도 많고, 이렇게 생태계의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하나가 빠져도 우리 생태계는 무너지는 것처럼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뭐 유해균이라고 해서 그 유해균이 정말 아예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균마다 정말 특정 어떻게 말씀드릴까, 균마다 좀 특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은 장에 있으면 안전한데, 이게 구강에서 발견되면은 뭐 다른 병으로 이어져가지고 그런 병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자들은 지금 미생물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언어를 붙인 거고, 그리고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세포들이 있고,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세포가 있어서 이 미생물이 많으면은 이제 비만율이 올라가고, 이 미생물이 많으면 비만이 좀 더 안전한 그런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생물들이 각각이 가지는 특성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들이 미생물을 주목하면서 대표적으로는 호스트의 이제 그 피노타입이라고, 그 호스트가 가지는 그 상태, 뭐 이 사람이 비만인가, 이 사람이 뭐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운동을 몇 번을 하는가, 뭐 이 사람이 뭐 술을 얼마나 마시는가, 뭐 이 사람이 뭐 잠을 어떻게 자는가, 이렇게 미생물 호스트의 상태와 미생물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미생물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호스트의 상태와 미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또 논문에서 나오는 단어 2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알파 다양성이랑 베타 다양성이라는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다이버시티는 한 샘플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한 호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분석이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한 명에 대해서 뭐 똥이면 똥, 뭐 피부면 피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샘플에 대해서 존재하는 종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거여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를 했는데,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소 평가를 했었던 게 이제 샤넌 인덱스라고, 이 샤넌 인덱스의 값이 높으면 다양성도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타 다양성은 이제 여러 샘플들이 있을 때 이 샘플들의 다양성의 그러니까 군집의 유사도를 파악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생물 군집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샘플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기 쉽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파 다양성은 보통은 테이블 형태로 나와서 여기서 확인하시면은 샤넌 인덱스, 이 논문에서 사용할 샤넌 인덱스의 인덱스 값이 높은 걸 확인을 먼저 해봅시다. 6도 있네. 6.5가 제일 높네요. 6.5를 보시면은 여기가 OTU가 이제 미생물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이 미생물 종류가 몇 개나 있는지. 근데 여기 샤넌 인덱스가 가장 높은 걸 확인했을 때 69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일 낮은 게 4.5가 있네요. 4.5를 보면은 샤넌 인덱스가 가장 낮은 걸 확인하면 또 606으로 OTU가 가장 낮은 것을, 그러니까 미생물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또 플랫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플랫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은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샤넌 인덱스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샘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제 샤넌 인덱스를 표시한 다음에 그거를 모아둔 결과인데, 비만과 비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샤넌 인덱스와 그리고 이제 정상인 사람의 샤넌 인덱스를 봤을 때 정상인이 조금 더 낮죠. 아무래도 비만인 사람이 장이 커서 장내 미생물 군집도 다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플랫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박테리아 군집도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플랫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어떤 박테리아가 가장 이제 덜 차지하는지, 가장 적게 차지하는지. 근데 박테리아 종류는 기본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플랫으로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위 10%나 상위 몇 개 정도를 뽑아서 가장 그 많은 박테리아 상위를 뽑고 나서 아덜로 이제 나머지를 표시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면 알람이 켜졌네요. 그러면은 이 플랫을 한번 보셨을 때는 이 플랫은 어떤 걸 나타내는 것 같나요? 알파 다이버시티를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베타 다이버시티를 나타내는 것 같나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즉 흡연하는 사람이랑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 각 하나하나가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PCA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블링에서 다운받아온 거라.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 샘플들이, 그러니까 호스트가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호스트라고 그러니까 이 샘플들이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떠한 피노타입을 가지고 비만이라든가 아니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피노타입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미생물 데이터를 나눈 PCA로 이제 표현한 그래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군집별로, 그러니까 사람의 미생물의 군집보다 사람의 군집별로 사람의 특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특정 집단에 대해서 플랫으로 나누는 부분을 베타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에서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스펄시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성김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소성
희박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는 피가 엄청나게 긴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샘플이 있을 때 미생물이 엄청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굉장히 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루트라는 게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아까 말했던 탁소노미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레벨, 이 루트하고 밑에 좀 자세하게 여기 잘려가지고 뒤에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뭐 고세균, 그리고 이제 파일럼에 여기 속하는 세균, 그 속하는 세균 안에 또 속하는 세균, 그 안에 또 세균, 이렇게 해서 점점 해상도가 더 높아진다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한 명의 데이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미생물은 엄청 많은데 샘플은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피가 굉장히 긴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다른 논문에서 얘기하는 스펄시티는, 미생물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스펄시티는 차원의 저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원의 저주는 하나의, 여기 데이터를 거꾸로 표시해야겠다. 이제 뭐 여기 1, 2, 3, 4, 5 이렇게 샘플이 있을 때 이렇게 직선 하나에서 1, 2, 3, 4, 5가 나타나 있고, 여기서 뭔가 1, 1, 1, 2, 2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여기서 속하는 1, 2, 2, 2, 2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피처가, 이 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사진인데, 이제 차원이 증가할수록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서 성능이, 이제 모델의 성능도 이제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지금은 머신러닝, 미생물 데이터에서도 머신러닝을 많이 접목해서 뭐 질병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미생물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그러니까 호스트에 대해서 특정 짓는 모든 것을 뭐 나이를 예측한다라든가 뭐 성별을 예측한다라든가, 그렇게 예측하는 모델링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보통 거기서 나타내는 스펄시티는 차원의 저주 때문에 스펄시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나타내는 이제 빈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려움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논문에서 나오는 것과 여기 논문에서 비교하고자 나왔던 논문에서 또 말하는 스펄시티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점 미생물 종류가 몇 천 개나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0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나오는 이 0이 엄청나게 많은, 계속 보시면 여기도 다 0이고 여기도 0이고 중간중간에 0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0이 엄청 많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왔던 스펄시티라는 단어는 한 샘플에 대해서 이 제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제로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 이제 비교한 모델을 설명했던 논문에서도 이제 그 한 열에 대해서 한 행에 대해서, 그리고 한 열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제로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 모델은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랑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본인 연구자들이 개발했던 MB-간 모델과, 그리고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놀타랑 메타스팔심이라는 이제 모델,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속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는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었던 게 머신러닝 모델을 접목시킨 이제 논문을 봤을 때 거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보통 적어도 샘플은 1000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샘플 수가 엄청 적어서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간이 샘플 수가 적어도 되는 모델인가? 라는 의문이 되게 들면서 읽었었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 여기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는 이제 MBD라고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148 샘플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248 샘플, 그래서 토탈 396 샘플만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를 뭐 표현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미생물을 열로 두고 그리고 샘플을 행으로 두겠죠. 그래서 열이 엄청나게 긴 이 P 형태로 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넘겨서 보면은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그 세 모델이랑 비교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간에 대해서 이 수업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또 되게 얕게 들어가게 되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환자 샘플을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케이스 샘플에 대해서 먼저 히트맵으로 그려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리얼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간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그 히트맵을 봤을 때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플랫을 사용해서 또 나타내고, 그리고 이거는 그 제로 10% 제로의 비율이 이제 가장 낮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나서 알파 다이버시티의 그 수준을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도 다른 모델보다 MB간이 제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비교를 하고,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샤넌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알파 다이버시티에서 사용한 샤넌 인덱스를 가지고 그 인덱스 수준이 가장 비슷한 거를 여기서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게 꼭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나눠서, 이거는 이제 환자 그 염증성 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에서도 가장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가장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 일단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가 지금 와닿는 거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의문이었던 포인트는 이 미생물 데이터를 쓰는데 왜 굳이 가짜 데이터까지 만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은 미생물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질병 예측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질병 예측을 할 때 질병의 비율이 뭐 항상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그래서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대장암, 파킨슨병, 크론병 이렇게 있는데, 이 질병은 뭐 샘플이 뭐 몇만 개씩 있는데, 뭐 다른 에이즈나 다른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질병이 뭐 몇백 개 아니면 몇십 개, 하다못해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줄 때 사용하기에 좋지 않나. 그리고 간 모델이 먼저 이렇게 케이스랑 컨트롤로 나눠져서 이제 비슷하게, 케이스는 케이스끼리 비슷하고 컨트롤은 컨트롤끼리 비슷한 거를 보면은 이 간에서 사용했던 염증성 장질환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그 미생물 분포가 비슷하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미생물 데이터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랑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나눠진다를 또 반증을 해주는 플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는 알파 다이버시티로 이제 샤넌 인덱스를 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로 그 전체 군집과 그 전체 군집을 나타낸 플랫을 통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준 건데, 이제 하나의 플랫 안에 실제 데이터랑 간 모델로 인해서 새로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을 띄워본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놀타까지는 뭔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걸 딱 알겠는데, 메타스펄심이랑 엠비간은 사실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만 봐도 이 메타스펄심도 겹치는 부분이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 엠비간, 일단은 이 논문이 엠비간을 만들었으니까 엠비간이 가장 뭐 정확하다, 가장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논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이런 군집평가라든가 이제 거리라든가를 좀 더 나타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읽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근데 많은 이제 보통 미생물 연구는 이제 뭐 사람과 미생물 간의 관계를 많이 예측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생물과 미생물은 아직 그렇게 발전이 막 뚜렷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미생물과 미생물 간 모델이 미생물과 미생물 관계도 이제 밝혀준다라는 이제 그걸로 R스퀘어 값을 가지고 와서 둘이 이제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표시를 해서 얼마나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플랫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미생물 이 어반던트는 풍부도를 얘기를 하는데, 미생물이 가장 차지하는 비율, 미생물 그 데이터에서 0 중에서 가장 0이 적은 이제 상위 10%를 꺼내서 거기서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고 나서 띄어낸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간 모델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가 나오는데, 이 간 모델은 일단은 제가 이해한 걸로는 간 모델이 이제 제너레이터랑 그리고 그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널 그게 있는데, 이제 그 모델 중에 이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드렸더라고요. 이 논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되게 좋은 논문인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를 좀 깨달으면서 봤던 논문이어서, 제가 약간 공부를 하면서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어서 그 다음 논문 읽을 논문으로는 Statistical Analysis of Microbiome Data: The Challenge of Sparsity 라는 논문을 좀 읽어야지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간 모델이 여기서 나타내는 설명에서는 분포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되게 납득이 안 되면서 읽어가지고 좀 읽는 내내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분포 과정이 왜 필요 없는지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제가 읽어봐야, 좀 공부를 해봐야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간
간 논문이지만 미생물에 대해서 잔뜩 설명한 발표였는데, 어쨌든 간이 읽으면서 일단 간의 원리보다 간 모델이 미생물 데이터의 연구에, 미생물 연구에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논문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